됐나요? 자, 의학서 공부한 목적과 의학서 공부한 소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누가? 이거 딱딱 도와주면 빨리빨리 끝나죠. 예. 퀴즈 답변 뭐, 얘기하는 예, 뭐, 그냥 뭐 퀴즈 주제 보고 해도 되고, 뭐, 마이크는 이쪽이니까, 예. 아, 예. 예. 제가 생각하는 의학사를 배우는 이유는 뭐 과거 의학이 발전을 어떻게 해왔고 그게 지금은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의 의학이 지금과 같이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보다도 그 의학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날 의료 분야에서 어떤 윤리적인 문제나 사회적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과거로부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의학사를 공부하는 소감은 단순히 사실 과거의 사건을 암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그게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 이해하고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겉핥기식으로 공부, 그거를 했지만 진짜 공부를 하려면 깊이 있게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부한 소감은 이게 작년에 한의학개론 때에 비해서 의학사가 영상 기기도 좀 길어진 것 같고 내용이 그냥 너무 많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강의 듣는데 조금 루즈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나름의 고충 아닌 고충이었고 그냥 이건 궁금한 건데 교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뭘 가져갔으면 하는지는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아까, 이사님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답변이 되었습니다. 예, 답변 다 됐고요. 그러니까, 예, 예. 앞으로 우리가 발전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배워왔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의학사뿐만 아니라 의학사에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주로 다뤘지만은 뭐 생리학이나 병리학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도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뭐 현대적인 기기가 나오면 그런 기기에 적용할 것인지, 청나라 시대에 가면은요, 청나라 시대 가면은 홍대 후기쯤 가면은 서양 문물이 많이 들어오죠.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조선 말기에 이 서구 영향이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사회가 많이 변화가 되죠. 우리 전통 문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당하고 서양에서 온 것이 좀 더 좋아 보이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의학에도 똑같았어요. 의학에도 그런 것이 들어와서 그 들어왔던 내용들이 또 의학에도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발전했던 이런 내용들이 의학에 적용돼서 그 청대 당종회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종회라는 사람이 중서회통 의경정의라는 책을 썼어요. 중서회통 이름 들어봤죠? 얘기. 중서회통이라는 게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중서의 회통. 말 그대로 중서의, 중의와 서의가 회통. 만나서 이렇게 통하는 거. 두 개 합해서 발전시켜 나가자. 중국에서 그 중의학 폐지론이 나왔을 때 중의학 발전 단계 중에 하나가 중의학이 이렇게 발전한 단계 중 하나로서 중서의 회통이라는 걸 썼는데 그 중서의 회통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당종이라는 사람이 중서회통 의경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중서의 회통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받아 쓴 것이죠. 그래서 중의와 서의를 갖다가 합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내경에 있는 이 장상론 같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번역을 했는데 이 서양에서 발전했던 그 당시에 그나마 발전했던 것은 해부학적인 측면이 굉장히 발전했죠. 그래서 한의학에서 뭐 심장이라는 걸 갖다 따졌을 때 심장을 갖다 이야기하는데 그 심장의 구조를 보면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심장 구조 어떤 거 아세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심장의 구조 생리학 시간에 배웠죠. 배웠어요? 안 배웠다 하지 말고 네, 어떤 모양이 생겼다 그러죠? 네? 연꽃 모양? 그렇죠. 피지 않은 게 들어가야 돼요. 연꽃 모양은 확 핀 건지 뭔지 모르는데 피지 않은 연꽃 모양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꽃이 펴지지 않고 꽃봉오리가 있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먹 같은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냥 쭉 피면은 이렇게 핀 것인데 피지 않은 연꽃 같다. 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그건 그렇죠. 외형이니까 그렇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안에 있는 거 칠공삼모가 있다 그랬죠. 일곱 개의 구멍은 그래도 말이 되는데 삼모는 도저히 말이 안 되죠. 뭐 무슨 판막이다 뭐다 이런 걸 따져도 잘 말이 안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걸 갖다가
장정혜라는 사람이 책을 쓰면서 내경을 보면서 뭐, 미개 연화 같이 생겼고 703모가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서양에서 해부학적인 이런 그림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해부학적인 그림을 그려보고 심장의 구조를 갖다가 해부학적인 구조를 갖다 그려놓고 그거에 대해서 한의학적인 설명을 또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중의학과 서의학을 갖다가 합해놓은 것 이런 것이 되고 그다음 또 의존근감이라는 책에서도 보면은 그런 이 서양에서 했던 이런 기법들 이걸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 디스크 환자이죠. 디스크 환자 같은 경우는 보면 어때요? 허리를 좀 펴주는 쭉 늘리는 이런 치료를 써요. 그래서 그 치료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허리를 갖다 늘려주는 걸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환자가 철봉에 매달리고 그 매달린 철봉에 환자의 허리 부분에 무게가 많이 나는 걸 갖다가 메어 놓는 것이죠. 그러면은 매달려서 팔도 좀 빠지겠지만은 허리에 있는 척추에도 척추 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허리에 이 간격을 좀 넓혀주는 이런 치료법을 쓰는 것이 옛날에 있었는데 서양에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의정부가는 책에서도 그걸 끌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좋다. 한약된 치료도 하고 서양에서 이게 치료하니까 이런 치료법을 같이 쓰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최신의 서적에서도 이 서양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끌어와서 썼어요. 그러니까 한약 서적에 이 요즘 말하는 트랙션 치료라는데 이런 트랙션하는 이런 치료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한약 서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써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그 기계는 서양 기계를 썼지만은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가져서 사용한다 하는 건 문제가 안 되죠. 이거 왜 한약 서적에도 있었고 한약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근데 이런 치료를 요즘은 잘 안 하니까 서양 의학에서도 별로 뭐라고 안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이 치료 방법들을 한의학적인 어떤 이론의 입각해서 사용하면은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초음파라든가 뭐 세로라는 이런 기계들도 한의학적인 이론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사람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네. 네. 그 앞에 두 가지 이제 의학사 공부 목적이랑 공부 방법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넘어가고요. 세 번째 이제 기타 수업에 관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은 이제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용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역사적 사실을 찾는 데에는 이제 AI를 사용하되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을 하고 토론을 하는 거는 학생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의학사 학습은 학생의 주체적 사고를 촉진하고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저희한테 이 인공지능 쓰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자세히 설명을 해서 물어볼수록 더 답변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한다고 해주셨는데요. 또 막 프롬프트도 작성하는 것도 알려주시고 해서 다른 과제 할 때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내용을 배우지 못한 다른 그 본과생 학생들을 보니까 그냥 진짜 인터넷 검색하듯이 아까 뭐 당종의 중서회통 이렇게만 막 검색을 해가지고 원하는 답변을 잘 못 찾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런 방식을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는 방식을 배움으로써 앞으로 더 한의학을 네, 많은 것들을 퀄리티 있는 것들을 좀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인공지능 관련돼서 뭐, 다른 말 할 사람 있을까요?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할게요. 예. 어, 아.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이 사실 이번 수업의 주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공지능이 딱 제가 아는 만큼만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의 정보만이 확실하고 그것만이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내가 그 내용을 다 암기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흐름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인공지능은 정리, 요약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허점 아니면 새로운 사고 방향을 찾는 어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데 활용했을 때 그 강점이 좀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수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하기에 일단 정해진 내용이라는 게 있고 수업을 들었을 때 그 오류를 검증하기가 이제 용이하다는 점에서 의학사라는 과목이 좀 적합했다고 봅니다. 인터넷 검색하려니까 제가 원하는 그런 거를 정확하게 찾는 게 아니라 검색을 좀 많이 하고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그 약간 원래 그냥 GPT 같은 거 이용하면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뭐 저작권 있다 그러고. 근데 한이 금교수 이런 거 이용하니까 학습 돼 있어서 조금 편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인공지능 사실 그렇게 뭐 엄청 친하진 않았는데 의학사 수업하면서 많이 친해져서 뭐 면역학이나 다른 공부할 때도 유용하게 쓴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이야기 하실 분 있을까요? 빨리 하고 빨리 끝낼까요? 예, 인공지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지만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답변에 대해 책임은 내가 지는 거죠. 인공지능이 안만 이렇게 뭐라고 써줬어요. 거의 뭐 이 친구들 보면은 거의 그냥 인공지능 쓴 거 이렇게 그대로 넣은 것이죠. 딱 보면 알죠, 여러분도. 아, 보면 이건 인공지능 쓴 것이다, 분이 쓴 것이다. 어느 정도 표시가 날 거예요. 딱 봐서, 인공지능 썼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갖다 이대로 쓰느냐. 여기서 이제 또 내가 이걸 갖다가 좀 더 좋게 수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이 수정하는 과정이 거쳐져야지만이 좀 더 좋은 수준으로 나오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수준과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또 내가 알고 있는 걸 갖다 더 많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그래서 인공지능이 암만 좋은 내용을 썼다 하더라도 이걸 그대로 쓴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한 표절이 되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그 아직 뭐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이런 단계이고 초기 단계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논문에서는요, 인공지능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서는 인공지능 많이 써라. 또 인공지능을 이 논문 쓰는 이런 학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논문들 나도 몇 가지 보고 거기서 이 좋은 내용들 있으면 또 이렇게 프롬프트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딱 봤을 때 이걸 그대로 쓰느냐, 이거에서 내가 나한테 맞게 수정을 해주느냐, 천지 차이가 있는 것이고 잘못하면 표절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 것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가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돼요. 내가 확인한 과정. 이 과정을 두세 번 거치면은 진짜 괜찮은 문헌이 작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암기하는 거는 뭐 이리저리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내용 정도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얘도 알려준다. 딱 정확한 말을 했는데, 알고 있는 거에서 여기서 좀 이상하다 싶은 건 한 번 더 물어보면은, 다른 데 물어보든 뭐 물어보면은 또 답변을 해주고, 인공지능을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써보고 똑같은 질문을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했을 때 그 인공지능이 답변하는 어떤 이 스타일이 약간씩 달랐죠. 그래서 그 각각의 어떤 좋은 점들. 그래서 나도 뭐 하나 유튜브에 쇼츠를 하나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소문 1편부터 81편까지 그 건강에 관련되는 부분을 갖다가 한 1분 미만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 만들 때 대본을 만드는데 인공지능 한 3개, 4개한테 자, 이런 내용을 이 원문을 들고 이 원문에 관련된 어떤 건강 관련 문장을 만들어라 하면은 뭐 한 서너 개가 다 만들죠. 그 만든 내용들을 쭉 보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그래서 얘에서 10% 뽑아고 쟤에서 한 80% 뽑아고 단에서 10% 뽑아서 나름대로 문장을 만들어주는 뭐 이런 식의 작업을 할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얘들을 다 참고했지 내가 얘들 거 그대로 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새로운 거 만들어내야 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이건 내가 만든 문장이니까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거에 대한 확인해 봐야 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활용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확인하고 결정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아마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뭐 큰 발전은 안 됐지만은 몇 가지 지금 발전된 것이
지금 현재 내가 만들어 놓은 것만 하더라도 본과 4학년 때 그 CPX라는 걸 해요. 임상 술기 시험을 보는데 그 CPX에 연습할 수 있는 의사 입장에서 질문할 수 있는 것들 그걸 갖다가 만들었는데 나름대로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만든 것이 뭐냐면은 동의보감, 뭐 의학인문 같은 여러 가지 그다음 동의수세보원 한 여섯 일곱 가지 책을 원문을 갖다 주고 원문을 딱 주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환자가 있다. 환자의 증상 이러이러하다. 어떤 처방을 쓰면 좋겠냐 하는 걸 갖다 만들어 봤더니만은 이거 여러 사람 쓰게 했더니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평가가 괜찮다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것은 그 뭐 다섯 권의 책을 갖다가 다 살펴보고 거기서 지금 내가 제시한 증상과 가장 맞는 증상에 맞는 처방 이거 갖다가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까지 지금 가능하니까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졸업해서 한의원 개업할 때쯤 되면은 한의사가 거의 필요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인공지능이 한의사보다 더 진찰을 잘한다면은 진찰하고 처방까지 잘 낸다면은 한의사의 역할이 거의 필요 없어질 수 있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맥이죠. 진맥은 내가 못하잖아요. 맥은 인공지능이 못하니까 한의사는 이 맥이라는 진맥이라는 가장 어려우면서도 좋은 무기가 있으니까 맥상은 내가 집어넣어줘야지만이 얘가 인공지능이 이걸 갖다 활용해서 그 처방을 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맥은 졸업할 때까지 계속 잡아보라 했었죠. 기억하시죠? 그럼 지금쯤 되면 이 맥을 잡아봐야 되는데 안 잡네요. 본인 맥을 한번 잡아보셔야죠, 스스로. 본인 맥 잡는 거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하세요. 생각날 때마다 맥을 잡고 아침에 일어나서 맥을 잡고 저녁에 자기 전에 밥 먹고 난 다음에 뭐 운동하고 난 다음에 앉아서 지금처럼 가만히 있는 거 한 10분, 20분 있을 때 한번 잡아보고 이 수업 끝나서 또 우르르 옮겨갔다가 그때 또 한번 잡아보고 하면서 어떤 차이가 나는가. 뭐 본과 2학년 때까지 잡아도 모르겠다는 사람도 태반이에요. 졸업할 때까지 잡아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환자의 맥을 잡다 보면은 이런 증상이 있는 환자들한테 이런 맥상이 많이 나타나네 하는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쌓이게 될 거예요. 내 맥을 잡을 때는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 맥을 잡다 보면은 좀 바뀌는데 맥을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어떻게 잡아야 했죠? 그렇게 손목을 어떻게 배워요. 배워야지. 잘못된 거 지금 배워서 고쳐 나가야 돼요. 맥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겠죠. 손목을 감싸면서 잡아야 되죠. 내 맥을 잡을 때 이 두 번째 손가락이 어디로 가야 돼요? 손목 쪽으로 가야 되죠. 네 번째 손가락이 이 팔뚝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손가락이 이제 팔꿈치 쪽이 아니라 요 손목 쪽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잡는 거. 그 다음 좀 더 진단학 시간에 들어가면은 맥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 어디 잡아야 된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때 실습하면서 또 다른 사람 맥도 잡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맥 잡는 거 연습하지만은 그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맥을 잡는 거. 내 맥을 졸업할 때까지 죽으라고 잡으세요. 많이 잡으시면은 맥에 대해서 좀 뭐 아는 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별로 모른다 하더라도 맥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 진단은 제 맥상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들 어떤 것이다. 뭐 인공지능한테 정리하라면 정리 잘 해줄 거니까 그 정리해서 그 정리한 내용들 계속 보면서 어느 정도 암기까지는 아니어도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맥상은 이런 증상일 때 나타나더라. 가장 뭐 필요한 거 부친지사. 이 네 가지는 지금도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부친지사에 따라서 어떤 병이 나올 것인가를 대략 예측이 가능하죠. 한약에서 8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8강 배웠으니까 음양표리 한여러실 요게 따라서 부친지사도 맥상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직 한의학적인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 부족한 내용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얘들한테 자료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 여러분들이 많이 모아놓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많은 자료를 주면은 그만큼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이 그 자료 활용한 걸 가지고서는 만들어 나가고 있죠. 내용을 만들고 답변을 잘 정확히 해주고
그래서 그냥 일반 GPT하고 그 한희경 교수 그 GPT하고 보면은 의학사나 한의학개론 분야에 대해서 물었을 때 답변 내용이 아마 약간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준 자료를 가지고서 답변하는 거랑 자료 없이 답변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한의학개론 부분은 좀 차이가 나고, 의학사 부분에서는 검색하는, 요즘 뭐 GPT도 검색 기능이 생겼다 그러죠. 그런 검색하는 걸 갖다 해주면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만 썼을 때도 어떻게 그 내용들이 어떻게 다른데 그 다른 것이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린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GPT가 인공지능이 대답한 것이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 그래도 모르면은 또 다른 걸 검색해서 또 확인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죠.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100% 정확하지 않고 50% 정도는 정확하다 그랬죠. 그래서 50%의 정확성을 내가 100%로 끌어올리는 거. 이 과정이 좀 필요한데, 좀 더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면은 아마 인공지능도 거의 한 7, 80% 이상으로 좀 더 정확한 이런 답변을 하는 시대가 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졸업할 때쯤 되면 아마 거의 뭐 한의학에 관련되는 부분도 많은 내용에서 좀 더 정확하게 답변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어찌됐건 이렇게 의학사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다 이야기해서 단순하게 의학의 역사를 공부한 게 아니라 역사를 가지고서는 그렇게 발전했던 내용들이 우리가 앞으로 한의학이 또 어떻게 발전해야 될까? 우리 한의학이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도 위기라 그랬죠. 가장 위기인 것 중에 하나가 한약을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었어요. 젊은 한의사들이 한약 처방을 못해요. 왜? 환자도 없고 하다 보니까, 환자도 없고 한약 먹는 사람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살아야 되겠다. 젊은 친구들이 약을 좀 쓸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방 의료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방 의료보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한의사들이 반대하는데, 그건 앞으로 그 한약도 의약분업의 어떤 이 전초 단계로서 한약 이 보험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거의 50대 50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젊은 한의사들 입장에서는 나도 약이라도 좀 써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맞는 거죠. 지금 이 한의원을 잘 하고 있던 기성세대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한약을 더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건데, 이런 젊은 사람들한테도 약을 좀 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그 결론적으로 한방의료보험이 적용이 되고 하다 보니까 한방보험이 돼서 그나마 한약이 좀 더 팔려요. 한약이 좀 더 많이 나가고 하는 이런 부분도 한방의료보험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아직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이 정식 사업으로 변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약에 있어서도 한약을 많이 쓸 수 있는데, 이런 약을 쓸 때도 처방에 대한 이런 부분을 그 여러 가지 책을 주고 그 책에서 어떤 처방을 쓰면 좋으냐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갖다가 마련해 주면은 훨씬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고, 내가 혼자 생각하는 한 거랑 인공지능이 제시해 준 거랑 두 가지 비교해서 어떤 처방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또 진단학이나 그 CPX 같은 걸 배우면서 환자한테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질문하면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 배우고 CPX 하면서 또 배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처음에 내가 머리가 아파요 하고 환자가 왔어요. 내가 머리가 아픈데 하고 환자 왔을 때 의사 입장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될까요?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무엇을 물어봐야 되죠? 감기 걸렸냐? 네, 감기 걸렸냐? 물어볼 수 있죠. 또 언제부터 아팠냐? 또 부위? 머리. 머리에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 어떤 식으로 아프냐? 또 빈도. 계속 아프냐? 아팠다 말았다 하냐?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을 쭉 다 배우게 되죠. 감기 걸렸으니까 머리가 아플 수 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은 감기라는 증상이 될 수 있고, 혹시 또 뭐 소화가 안 되냐? 소화가 안 돼도 머리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물을 수 있고, 그거는 감기 걸려는 감기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것이죠. 근데 환자가 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때 가장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질문이 언제부터 아팠냐? 자, 머리가 언제부터 아팠냐? 이걸 묻는 이유가 뭐죠? 언제부터 머리 아팠냐 묻는 이유. 병을 판단하기 위해서죠. 병을 판단하는데 언제부터 아팠냐가 언제부터 아팠냐로 무엇을 판단할 수 있죠? 자, 언제부터 아팠어? 오늘. 한 달 됐어. 나 머리 아픈 지 한 달 됐어. 오늘 갑자기 아파. 요거에 따라서 뭐를 알 수 있죠? 급성이냐 만성이냐를 알 수 있죠. 3일 돼서 좀 애매하지만, 이게 급성인지 만성인지 애매하지만은 일주일 이상 됐으면은 만성적으로 볼 것이고, 그 이하면은 급성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증상이 급성이냐 만성이냐에 따라서, 급성두통과 만성두통에 따라서 병이 많이 바뀌겠죠. 뭐 뇌종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급성 두통이라고 보야 되는 만성 두통으로 보야 되겠죠. 뇌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급성 두통에서 나올 수 있는 증상들을 일단 다 빼고 만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후들을 쫙 모아두고, 그다음 아까 말했던 어떤 양상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물어보면은 병의 특징이 어떤 특징에 어떤 병일 때 이런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걸 갖다가 하나하나 물어서 판단해 나가는 거. 이게 CPX예요. 그래서 CPX의 한 60% 정도가 이런 문진에서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문진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진찰을 해야 되겠죠. 자, 머리가 아픈데 어디가 아프냐 한번 눌러볼게요. 머리는 좀 그렇지만은 배가 아픈데 어디가 아프냐 눌러볼게요. 우리 또 맥을 타고 보기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 그런 것도 그냥 이렇게 하는 신용을 내요. 자, 맥을 맥 좀 잡겠습니다. 맥을 딱 잡으면은 환자가 내맥 무엇이다, 맥상 무엇이다 하면서 딱 종이를 줘요. 내 맥상 이래요 하고 주고, 자, 그럼 복실 하겠습니다. 배 좀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눕고 배를 누르는 신용하면은 어디가 아프다는 거에도 또 표시를 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해서 그런 이 진단을 여러 가지 다 한 다음에 당신의 병은 무엇인 것 같으니까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그 생활 습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 갖다 다 교육을 시켜주는 이런 과정을 10분 내에 끝내야 돼요. 한 가지 증상에 대해서 10분 내에 끝내면은 거기서 통과하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판단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 CPX를 하는데, 그런 CPX를 하다 보니까 이 졸업하는 학생들이 환자를 보는 어떤 이 기술, 이게 굉장히 뛰어나게 돼요. 옛날에는 인턴들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병원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우스갯말로 3월 달에는 병원에 가지 말래요. 종합병원에. 왜? 왠가 알겠죠? 3월 달 되면은 다 졸업생들이 나와서 인턴을 하잖아요. 응급실에 인턴이 딱 있는데 이게 인턴인지 그냥 동네 아저씨인지 학생인지 모르죠. 응급실 가서 막 빨리빨리 사람들을 처치해주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월 달, 4월 달에는 종합병원에는 안 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인턴도 초보지, 그냥 레지던트도 초보지, 다 초보들이 있고, 뭐 어떻게 보면 교수도 새로 발령받아서 초보로 있는 이런 경우니까, 처음에는 다들 어리버리하니까, 가능하면은 3월 달, 4월 달에 아프지 말아야 된다. 라는 그런 우스갯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진짜 심각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런 CPX 같은 걸로 많이 수련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인턴 처음에 들어갔는데도 생각보다 잘들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기 시험을 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는 좀 성공해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는 한참 또 얘기 나왔던 것이 병원에서 인턴 없애도 되겠다. 인턴제도 없애고 그냥 레지던트 바로 하게 하자.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현실이 안 됐고, 그래서 인턴 레지던트 같이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인공지능이 많이 도움을 주는 이런 시대가 올 거니까 인공지능 활용하는 거 많이 좀 활용하시고요. 그거 활용할 때 반드시 내가 검증을 해야 되는 거. 내가 확인하고 나한테 맞게 수정해 나가는 이런 과정. 그거 없으면 인공지능 하나 많아요. 그냥 검색해서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는 것이죠. 이 친구 좀 미안하지만 그랬을지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딱 봐서는 그냥 인공지능이 쓴 거 그대로 올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오해를 받게 돼요. 오해예요, 오해. 오해를 받게 되는데 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게 하려면 또 여기다가 내 수정을 더 해야 되겠죠. 문장 하나하나마다 수정해주면은
딱 봐서 수정을 해주면서 보면은, 아, 이것은 인공지능을 도움을 받았는데, 그래도 본인의 어떤 이야기가 드러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돼줘야 내가 인공지능 활용하는 어떤 이 목적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려고 하면 인공지능한테 바로 뭐 3초 만에 만들 수도 있죠. 근데 3초 만에 만든 거랑 내가 1시간 들여서 인공지능 활용해서 1시간 들여 만든 거랑은 보면은 어떤 이 품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계속 좀 공부하고 하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마 나중에 진료하는 데 있어서도 한의학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인공지능이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나도 지금도 계속 그 인공지능 이 명령어 만드는 거 공부하고 뭐 찾아보고 하면서 만든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렇게 알려주고 했으니까 그런 내용들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요것만 해주면은 돼요. 우리 요거 게시판에 보면요. 수업 설문이라 해서 요거 하나 내줄게요. 자, 수업 설문은 요거는